손절 한 번 못해서 평생 투자에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인정한 순간 계층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는 단 하나,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 올랐던 종목이라 손절을 못했고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진 기업, 혹은 언젠간 오를 거야라는 확신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투자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손절의 기준과 계층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인드셋,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비상금의 원칙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손절을 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투자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를 인정하지 못하고 기준을 계속 바꿔가며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이건 외부 요인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확정적 편향이 작동하고 투자의 기준점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손절은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투자의 대가들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과감히 행동합니다. 그래야 다음 찬스가 보입니다. 손절은 손해가 아니라 다음 투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세 번째, 상위 1%는 룰을 깨기 전에 룰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먼저 분석하고 구조를 파악한 뒤 합법적인 탈출구를 찾아냅니다.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네 번째, 계층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희생과 남다른 헌신에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시작해 의대에 진학하고 다시 전공을 받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인물들은 현실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층을 바꾸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마인드셋이 중요해집니다. 첫째, 투자 전 반드시 손절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얼마의 하락까지 감수할 것인지 구체적인 퍼센트와 기간을 설정하세요. 둘째, 자신의 확증 편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오를 것이라는 믿음은 분석이 아닌 감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관적인 숫자와 데이터로 투자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비상금은 투자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의 6개월치를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책에서 제시한 기준은 가장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도 3개월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금액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시니어일수록 고정지출 대비 최소 6배 수준의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넷째, 계층 이동을 꿈꾼다면 막연한 긍정보다 현실을 직면하고 전략을 세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말합니다. 쉬운 일 아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을 철저히 조절하면 돌파구는 반드시 생긴다. 같은 돈인데도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쓰고 어떤 사람은 철저히 모을까요? 돈은 금액보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금액인데도 현금으로 받은 돈은 아껴 쓰면서 상품권이나 선물은 조금 더 가볍게 써버리게 되는 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돈 자체보다 돈의 출처와 느낌에 따라 다르게 소비하고 다르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다루는 돈, 그 돈을 바라보는 방식과 충분한 돈의 기준, 그리고 돈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현금과 상품권, 노동소득과 우연히 생긴 돈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다르게 인식합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노력의 대가로 번 돈은 절제하고 쓰지만 얻은 느낌의 돈은 상대적으로 쉽게 씁니다. 둘째, 비상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돈에 대한 학습 부족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쓴다.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충분한 돈의 기준이 없다면 끝없이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전용기를 타는 부자를 부러워하기보다 나에게 얼마가 충분한가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일을 멈춰도 되는 시점을 저축액 남은 기대수명 연간 지출 이라는 수식으로 설명합니다. 넷째, 재산 형성에 영향을 주는 생활 요인도 생각보다 큽니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재산 형성 가능성이 더 높고 직업군이나 거주국가의 에너지 소비량, 심지어 건강 습관까지도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돈은 인간관계를 지탱할 수도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지나치게 중요한 기준이 되면 사람 간의 신뢰가 금전으로 환산되고 오히려 인간관계가 불안정해집니다.
첫째, 돈의 심리적 출처를 인식하세요.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소비의 기준을 갖게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돈은 동일한 가치로 취급해야 절제가 생깁니다. 둘째, 비상금은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고정 지출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치 현금 자산을 확보하세요. 비상금은 불안함을 줄이는 심리적 백신입니다. 셋째, 충분한 돈의 기준을 수치로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연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다면 3천만 원 기대 수명 남은 연수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내 환경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조건인지 살펴보세요. 고정 지출이 많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부터 점검하고 비효율적인 소비는 습관적으로 기록해서 줄이세요. 연락이 뜸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옵니다. 딱 2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이 말을 들은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빌려주면 관계는 정말 괜찮아질까요? 아마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가까웠던 지인, 오래된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연이라면 흔쾌히 나서기도 하죠. 예를 들어 딸이 백혈병이라 수술비가 급하다면 우리 지인들끼리 십시 밥모금도 합니다. 그럴 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투자 기회인데 잠깐만 도와줘. 부동산에 묶인 돈만 풀리면 바로 줄게. 이렇게 다급한 이유로 투자나 막힌 자금 명목으로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돈거래는 다릅니다. 그리고 대개는 관계를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첫째, 지인 간 돈거래는 금액보다 관계 비용이 더 큽니다. 빌려준 돈보다 그 돈을 통해 잃는 관계의 무게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는 주의해야 합니다. 12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이건 상황보다 패턴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여유를 파악하는 심리적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돈을 빌려준 뒤에는 연락이 끊기기 쉽습니다. 빌려간 사람은 죄송해서 연락을 피하고 빌려준 사람은 말 꺼내는 게 불편해서 못하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관계가 조용히 멀어집니다. 넷째, 돈거래 후에도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돈을 갚은 경우에도 한 번 거래가 있던 사람은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서열감이 무의식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첫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미리 정해두세요. 이 금액 이하라면 안 갚아도 괜찮다는 수준까지로만 도움은 가능합니다. 둘째, 도움을 줄 경우 반드시 기한과 조건을 메모로 남기세요. 친구 사이여도 이건 너와 나의 약속이다는 간단한 문장 하나는 남겨야 합니다. 셋째, 관계가 중요하다면 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유가 없어서 못 도와줘. 미안하지만 나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 이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몇 달 뒤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나에게 반복적으로 연락 오는 패턴이 있다면 경계선을 세우세요.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요청은 급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안 빌려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것이라는 마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친구에게 한 번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도 잠깐만 도와줘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또 그 얘기구나. 이때부터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돈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시니어 시점에서 보면 돈 문제는 단지 숫자나 자산의 크기를 넘어 삶의 태도, 관계, 그리고 시간 관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한 경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무너진 투자, 그리고 나를 위한 투자와 단순한 소비를 구별하지 못해 후회한 순간까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첫째, 지나친 부에 대한 집착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떠안을 만큼 과한 투자를 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IMF 외환위기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였습니다. 둘째, 돈 문제로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사례는 현실에도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가족과 함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야반도주한 일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집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그 가족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외국에서 그 친구를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을 땐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셋째,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한 자원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저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좋은 빚과 나쁜 빚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갉아먹지 않는 부채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책에서도 강조한 대목이 있습니다. 부채는 내 미래 현금 흐름을 갉아먹는 것이다. 첫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한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넘는 투자는 잠재적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재산을 건 부동산 투자, 빚을 내서 투자하는 행위는 위험 요소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스스로 테스트해보세요. 저자는 저축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대학원 등록금, 자격증, 교육 등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훗날 더 많은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투자와 소비의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자기계발이나 건강을 위한 소비는 장기적으로 투자 효과가 있지만 단순한 감정적 소비나 충동구매는 재정적인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넷째, 빚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할 때만 활용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미래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빚을 지는 건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명품 가방 하나 때문에 10년 후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 바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주택담보대출을 좋은 빚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명품 소비를 나쁜 빚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무엇을 샀느냐보다 왜 썼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오늘은 투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손절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삶의 후반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좋은 부채란 무엇인가요? 흔히 우리는 좋은 부채를 집을 사기 위한 대출, 미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자금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을 써서 가장 큰 효용을 얻는다면 그 지출은 정당하다. 즉,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미래의 총 효용보다 크다면 그 소비는 경제학적으로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은 변한다는 점입니다. 20대에는 명품 가방 하나로 큰 만족을 느꼈지만 40대가 되었을 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왜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저걸 샀지? 가장 큰 함정은 그때의 효용이 영원할 거라 믿는 착각입니다. 결국 좋은 빚과 나쁜 빚의 기준은 가치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내가 지금 빚을 내서 지출하는 이 소비가 10년 후에도 잘한 선택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까?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쁜 빚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오를 거야. 지금은 잠시 흔들리는 거야. 하지만 이건 자기 합리화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부채를 질 땐 소득 대비 상환 가능성을 먼저 따지세요. 단순히 갚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을 해치지 않고 갚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비 전에는 항상 10년 후에 내가 봤을 때 괜찮을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명품이든 여행이든 교육이든 1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그건 좋은 투자입니다. 투자할 때는 반드시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세요. 손절은 투자의 실패가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지키는 현명한 정리입니다. 지키지 못한 돈을 쥐고 있느라 진짜 좋은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세요. 전문 투자자들도 10개 중 2개 정도만 크게 성공합니다. 이 말은 곧 8개는 실패하거나 본전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언제였나요? 투자는 결국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투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손절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직도 손절이 실패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손절을 못하는 게 진짜 실패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생각과 정반대의 의견, 그게 귀에 거슬려도 들어야 하는 이유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수많은 투자 실패를 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손절 타이밍과 귀에 거슬리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갈림길이더라고요. 투자 대가들도 절반은 틀린다. 10개의 종목에 투자하면 그중 5개는 수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절을 제때 하지 못하면 나머지 한두 개가 벌어다준 수익까지 다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기준점이 무너지면 전체 전략이 무너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손해가 아닌 기회보호장치가 손절이다. 손절이 빠를수록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개의 성공이 전체 수익률을 견인하는 구조에서는 실패를 오래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렸다는 감정보다 더 큰 손실은 기준을 잃는 것입니다. 의견의 균형은 내 손실을 줄여주는 장치다. 귀에 거슬리는 말, 예를 들어 더 떨어질 거다. 지금 팔아라 같은 말이 기분은 상하게 해도 투자 기준을 다시 점검하게 해줍니다. 균형 잡힌 판단은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듣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소리를 듣는 데서 옵니다. 처음 매수할 때 손절 기준을 숫자로 정해두세요. 이에 10% 하락 시 무조건 매도. 이 기준을 정해두면 감정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기준은 뒤돌아보지 않아야 기준이 됩니다. 댓글이든 영상이든 내 의견과 다른 자료를 일부러 찾아보세요. 특히 요즘처럼 유튜브 알고리즘이 비슷한 정보만 보여주는 환경에서는 균형 잡힌 정보 소비가 중요합니다. 다른 의견을 들을 때는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점검의 기회로 보세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가? 이 질문을 습관화하면 투자 판단의 질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멀리해야 하는가입니다. 인생 후반전, 관계가 남는 시대입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배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모르게 해로운 관계에 휘말리기도 하죠. 저 역시 유튜브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지만 일부러 내 성향과 정반대의 채널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투자든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생각이 굳어지고 결국 판단도 굳어집니다. 균형 잡힌 관계 감각은 의도적인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볼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내 판단을 점검하게 만들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나에게 배움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람을 가까이 둘 때 배울 게 있는가를 봅니다. 지식이든 태도든 내가 영향을 받을 만큼 긍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어야 그 시간이 쌓여도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결국 서로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 중엔 함께 러닝을 하고 함께 책을 쓰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경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정보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나와 다른 시선을 가진 콘텐츠, 불편하더라도 한 번쯤 들어보세요. 그 불편함이 내 생각의 틀을 확장시켜줍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취미, 태도, 가치관 중 하나라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는 깊어집니다. 가까운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해로운 사람은 반드시 거리 두세요. 공을 나누지 않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내 시간을 빼앗기기만 하는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꾼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욕망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진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요즘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자 혹은 지능형 사기꾼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삶의 가치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이유는 상대가 강제로 뭔가를 해설하기보다는 사실 우리 내면의 욕망이 자극됐기 때문입니다. 수익률, 투자 성과, 경제적 불안 같은 틈을 그들이 교묘하게 건드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그 욕망의 컨트롤 아닐까요? 화이트칼라 범죄자, 사기꾼은 내 욕망을 파고든다. 높은 수익률, 보장된 수익, 비밀 투자 등 그들의 언어는 항상 지금 아니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그걸 믿는 이유는 내 안에 이미 불안, 조급함, 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검증된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새로운 사람, 낯선 기회, 파격적인 제안보다 이미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돈보다 행복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삶이 진짜 부자. 이 책의 저자도,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돈보다 자기 삶의 방향을 우선시합니다. 투자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더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걸러라. 세상에 리스크 없는 수익은 없습니다. 당장 귀가 솔깃하더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이걸 말할까? 자신의 재정 상태와 욕망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라. 나에게 맞지 않는 투자나 수익 목표를 꿈꾸는 순간 그 틈을 사기꾼이 파고듭니다. 내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삶의 가치 우선순위를 적어보라. 가정, 건강, 자유, 친구, 배움, 신앙, 휴식 등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57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기준이 생깁니다. 돈은 그 기준 안에서의 수단일 뿐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시 상기시켜야 합니다. 돈을 쫓는다고 진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 놓을 수 없는 단어 3개 바로 말하실 수 있나요?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건강, 가족, 돈, 일, 취미, 명예, 관계, 종교, 자유. 우리는 모두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마지막까지 줄 것인가? 입니다. 인생의 핵심 가치를 포스트잇에 적어라. 가정, 건강, 돈, 일, 친구, 취미, 신앙, 명예.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들을 모두 써보고 하나씩 버려보는 과정을 거쳐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최종 3가지만 남겨라. 그게 당신의 진짜 기준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있어도 결국 인생에서 끝까지 남는 건 핵심 가치 3가지뿐입니다. 그걸 모른 채 돈만 쫓는다면 끝없는 불안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돈도 제 역할을 한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건강한 삶, 사랑하는 가족, 배움의 기쁨 같은 궁극의 목적이 없으면 돈은 방향 없이 흘러가는 물과 같죠. 스텝 1. 지금 당장 포스트잇을 꺼내세요. 710개의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해, 가족, 건강, 돈, 일, 자유, 친구, 명예, 배움. 스텝 2. 한 장씩 떼며 버려보세요. 이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면 계속 하나씩 버리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내면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스텝 3. 마지막까지 남은 3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붙이세요. 그게 당신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 돈을 쓰는 이유, 사람을 만나는 태도까지 달라질 겁니다. 건강, 학문, 그리고 가족. 그분은 스스로를 동네학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노벨상도 없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석학도 아니지만 배우고 싶다는 열정만큼은 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돈, 건강, 가족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일과 취미를 포기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돈은 인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모르면 돈은 끝없이 많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왜 그 돈을 원하는가입니다. 욕망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돈도 제대로 모이고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하나를 버릴 수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설계하는데 작은 방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포스트잇 10장에 인생에서 중요한 단어를 적고 하나씩 떼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삶의 나침반이자 돈보다 중요한 진짜 기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